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미국 증시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변수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입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이것저것 질문 드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인사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금요일 네. 증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금요일 증시는 아마존, 페이스북, 어쩌면 지난주까지 증시를 기대감으로 올린 종목들, 이 빅테크 종목 중에서도 이 두 종목이 크게 하락했어요. 특히 아마존이 약 7% 정도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거의 주도를 했는데, 전날 장마감 발표한 어닝 내용을 보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6% 상승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7% 거의 급락을 했는데, 일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S&P 안에서 그 포션이 25% 정도 돼갖고 사실 그 비중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 국회에서도 지금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예. 연준에서도 이제 걱정하는 바인데, 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난 몇 달 동안에 몇 번 언급했지만은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왜냐면은, 요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이제 빅테크들의 주가가 상승했지만은 그 전에는 지난 2월 달인가 3월 달 그 이후로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고요. 예. 쭉 수평으로 왔기 때문에 혹시 기업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어갖고 주가 상승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가,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 어닝에서 그런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닝 그 실적들은 뭐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는데, 그 지금까지 그 상승 그 성숙 성장 속도, 거기를 볼 때 이게 혹시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월가의 우려감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빅테크 중에 구글만이 어닝 발표하고 주가가 올라갔고, 그 나머지는 전부 발표하고 전부 떨어졌어요. 네.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 이제 제일 이제 좀 하락이 이제 컸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그 가이던스를 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줬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창업자인 베조스가 이제 아웃하고 신임 CEO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신임 CEO가 들어와서 그 신임 CEO의 실력 발휘, 이거는 아직 그 아마존의 그 경영 실적이 안 나타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임 CEO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주는 바람에 이렇게 하락폭이 더 크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존의 전통적인 그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주는 그 습성하고 CEO의 조심스러운 접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낙폭이 과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이제 급락, 그 아마존이 많이 빠지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이제 CNBC나 마켓워치에서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 분석 기사를 보면 아마존의 2분기 온라인 스토어 매출, 즉 한마디로 온라인 그 이마켓플레이스를 얘기하겠죠. 온라인 매출이 네네. 실적 발표에서 플러스 16%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1분기에는 41% 성장한 거에 비해서 사실 많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신임 CEO 가이던스를, 이 신임 CEO가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플러스 10%에서 16%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상치, 즉 월가나 금융권에서 예상했던 그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했고, 무엇보다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혹시 성장률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성숙기로 가면 진짜 성장이 정체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조금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이제 팬데믹 지금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이커머스에 대해서 그 아마존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좀 페이브를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좀 예. 구매자들이 예. 그쪽으로 좀 많이 달려갈 그 상황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요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장마감 후에 미국 주요 이 경제 분석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S&P 500의 빅5가 지난주 일제히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요였냐면 이게 이 5개 업체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6%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분기 매출액 합계액이 이 5개 기업이 3,320억 달러입니다. 이거 베트남 GDP입니다. 이 정도면. 네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보면 구글만 플러스 1.3% 올랐을 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마이너스 7.6%로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문제는 빅테크 어닝 이후 이들 주가들, 이 빅5들이 일제히 구글을 빼고 다 하락했는데 이번 하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앞으로 증시에서 이게 암시하는 점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일단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빅테크들의 기업들이 성장기가 지나고 완연한 성숙기에 접어들었는가, 이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보는 그 어닝 어닝의 그 기대감, 또 그 다음에 그 어닝 발표하고 그 주식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월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1년 전보다 이번 새로 발표된 어닝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 네. 이제 요것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두고 테슬라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월가에서는 그 팩트 세트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예상치가 있잖아요. 예상치에서 얼마나 더 증가했냐. 요거 이제 월가에서 보는 포인트 뷰예요. 네. 시각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어닝 발표 후에 주가 그 기대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사실 월가에서 그 예상한 그 예상치 그것은요 사실은 어닝 발표하기 직전에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 예상치가. 예, 맞습니다. 그 예상치를 반영한 주가가 어닝 발표의 직전에 주식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상치에서 얼마나 증가했냐, 얼마나 감소했냐. 요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1년 전보다도 2배나 더 증가했는데 왜 주식이 안 올라가느냐? 특히 이제 테슬라의 그 주주들이 일반 그 개미 주주들이 그런 불편을 많이 하거든요. 네. 1년 전보다 더블이나 더 증가했는데 왜 주가가 하락하느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테슬라에 대해서 박하게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상치에서 얼마나 더 증가했냐, 감소했느냐, 가이던스가 어떠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일의 주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감안한다면 이렇게, 예상치 실적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예상치보다 낮으면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 네. 예상치에 부합하면 본전이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 파는 것이고, 네네. 예상치보다 크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도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이던스가 나올 때 추가 상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보유한 이 주식, 이 주식들은 그 어닝이 발표되면은 그 어닝 발표된 그 자료 그 자체는 이제 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까 네. 과거 자료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요게 따라서 어닝 발표 직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빅테크 기업들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과 나스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게 또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은 지금 9월, 한 달 후면은 아이폰 13 발표가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애플 주가는 아이폰 13 예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주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됐던 이 회사인데, 이번에 어닝에는 어닝 실적이 서프라이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9월에 아이폰 13이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락한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보면 이 팀 쿡 CEO가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중에 즉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 13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부 반도체 칩 부족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아이폰 13이 출시가 돼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딸릴 수 있다, 혹시 이럴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애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네. 그 애플 주식은 사실 미국 주식 IT 기업 중에 원래 미국의 이제 IT 기업들의 주식에는 PER이 상당히 높게 반영되어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잠재적인 성장 폭발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애플만큼은 IT 기업에서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상당히 낮아요.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올가의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들은 애플을 여전히 IT 기업보다는 이 아이폰의 생산, 제조업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요. 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사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의 이제 PR이 이제 낮은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이게 부족 현상, 이것이 뭐 2023년에나 이제 해소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기 전에는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의 파장이 결국은 애플까지도 덮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감이 이제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사실 근데 네네. 네. 애플의 아이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또 퀄컴의 칩이잖아요. 네네. 퀄컴도 애플 실적 발표한 다음날 실적 발표하면서 CEO가 이 반도체 칩 부족 문제가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날렸거든요. 이것도 결국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애플이 우려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투자자니까,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애플이 매수할 만한 선까지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거의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인가 애플에서 6.5 빌리언 달러치의 반드 세일을 했어요. 네. 이런 빅 컴퍼니가 자기들의 부채를 세일했다는 거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럼 이 큰 회사가 다른 자금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게 아마도
그 스탁 바이백을 위한 충당금이 아닐까 음,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전통적으로 바이백을 그 자사주 매입 예, 이걸 합으로 해갖고 주가를 많이 사실 부풀려 왔어요. 그런 전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6.5 빌리언 달러 이게 반드 세일 이것이 진짜 스탁 그 자사주 매입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또 애플 현재 주가도 20일 이평선까지 왔고 예. 그래서 애플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도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UPS, 페덱스, 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사실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최근 2달 동안 UPS 및 페덱스의 주가가 계속 하향하고 있고, 특히 UPS는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발표했음에도 이번 주에 급락을 했어요. 자, 이런 점에서 감안하면 앞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애플의 경우는 이제 이 공급업체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UPS, 페덱스, 그 다음에 아마존 등의 이런 주가락을 보면 팬데믹은 아직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루었던 팬데믹 붐을 이루었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난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 관점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자체는 이제 증가를 해도 여전히 뭐 증시나 경제에서 큰 우려는 이제 뭐 하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S&P 그 주가 그 레벨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경제 사이클로 볼 때도 그렇고 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2분기 GDP 예. 그러니까 이제 최종 발표되는데 사실 8.4%의 GDP 성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6.5%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페덱스, 뭐 UPS 이런 거를 볼 때 경제가 그렇게 더 뜨거워지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쿨다운 하진 않겠지만은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이제 올가의 시각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네. 이런 그 딜리버리 업체도 이제 앞을 내다보는 이제 그런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발빠른 투자가들이 이런 데서 돈을 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제성장률 피크, 그 다음에 팬데믹 붐에 의한 기업 실적의 피크, 이게 지금 에브리싱 피크 중에 하나의 구성원인데, 진짜 네. 주가 입장에서 와야 될 피크는 델타 변이 중의 피크인데 아직 그건 오고 있지 않죠? 네네.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물어볼 상황이고, 이 델타 변이종 나왔으니까 더 이왕 한 김에 계속하죠. 뉴욕타임스 보도, 주말 보도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저쪽 끝에 플로리다 쪽인가요? 반도, 그 조그만 반도 지역에서는 대규모 백신 접종자도 이 코로나 이 델타에 다시 감염이 됐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다른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게 옮기고 있는 상황이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CDC는 이 모이는 상황에서도 마이크 사용을 강제하는 등 최근 미국에서 이제 소매업체들도 그렇고 델타 변이종에 대한 경계심이 좀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코로나 피크가 쳐야 되는데 안 치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경제 피크, 어닝 피크가 치면서 향후 주가에 대한 부담, 성장에 대한 부담이 최근 주가 이 변동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닐까? 특히 채권금리 하락하는 게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 매사추세츠라고 한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 거기에 이제 연구 자료가 이제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어젠가 나왔는데 그 매사추세츠 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한 케이스 중에서 75%가 백신이 맞은 사람들이 퍼뜨린 거래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은 증상은 없는데 그 면역 체계 때문에 네. 증상은 없는데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자기가 증상을 못 느끼니까 마음대로 가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더 많이 퍼뜨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12만 명 이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점차적으로 상승 예.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미국의 그 백악관 그 주치의 그 이름 뭐죠? 스캇 뭐 있죠. 네네네. 그분은 이 12만 명이 아니고 어쩌면은 120만 명 수준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게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을 때 확진자로 나오면 그것이 통계로 잡히는 거지. 집에서 무증상 또 집에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약간의 경미한 상태에서는 이게 수치 안 잡힌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미국의 이제 의료 체계는 한국보다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살짝 뭐 아프고 이런 건 병원에 안 가요. 비싸기 때문에. 진짜 죽을 정도 되면 이제 병원에 가는 거고, 심각해지 병원 가는 그 전에는 대개 그냥 집에서 몸으로 때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12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도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증시가 이런 그 델타 바이러스 그 상승 곡선을 지금 무시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 삼지 않았죠, 지금. 네. 근데 언젠가는 조만간 네. 제가 볼 때는 한번 크게 문제 삼지 않을까. 근데 그런 두려움이 항상 깔려 있어요. 네. 결국은 이게 지금 분명히 피크를 쳐야 이제 시장이 안심을 할 건데, 그 전혀 개의치는 않을 텐데,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12만 명이면 주말을 지나면 분명히 월요일 항상 더 늘어나잖아요. 네네. 왜?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즐겁게 놀다가 월요일날 검사하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CDC 발표를 보면 입원 환자의 97%, 사망자의 99.5%가 백신 비접종자예요. 즉, 네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없이 그냥 다니는 거죠. 자, 네네. 그렇다면 오늘 그 CNBC 보도를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 비접종자들이 백신 접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결국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이걸 잡으려면 백신 접종을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두려운 이런 공화당 의원조차도 빨리 맞아야 된다 이러고 나온 판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미국 전 국민의 49%가 2차 접종인데 그게 60% 정도만 넘어가면 코로나 걱정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선언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 좀 긍정적인 그 소식은 미국의 각 그 지방 정부들이 자기들 산하의 그 공무원들에게 그 접종 의무를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또 의무를 이제 시행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월마트하고 디즈니도 선언을 했죠. 주말에.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백신 접종률을 이제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좋은 면인데, 미국은 사실 이제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접종률 높고 또 지금 접종 러시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이 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을 때 그게 이제 그 경제 충격이 미국으로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적인데 중국은 사실 그 뭐 시노팜인가? 그래서 가짜 백신 그 효과도 별로 없는 거. 지금 동남아는 지금 엄청 휩쓸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하루 100만 명도 넘었다 뭐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은 큰 경제 불락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을 때는 세계 경제, 세계적인 글로벌 그 주식시장 또 미국 주식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내에는 사실 지금 긍정적인 흐름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중국 쪽 그쪽을 지금 보거든요. 네. 결국 큰 나라들이 경제 충격이 왔을 때는 미국에도 이제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본도 지금 엄청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남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접종률이 낮은 다른 나라들을 주시하는 게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도 이 델타 변이종 피크를 찍어야 증시도 이제 그런 걱정 안 하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맞다 이렇게 네네. 맞는 예상인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피크 델타 변이종 피크를 언제쯤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저는 뭐 그런 예상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증시 그 S&P 수준으로 볼 때, 그 월가의 그 펀드 매니저들이 볼 때 현재 주가가 비싸다고 할 때 그런 시점에서 배드 뉴스가 나오면은 그게 합쳐져 갖고 코렉션을 일으키는 거고요. 네. 현재 주가 수준이 별로 높지 않다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 수준이 낮아질 때는 안심해도 되지만은 현재 수준에서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것이 증시의 코렉션의 이유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뭐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이 뭐 얼마 동안 있다가 피크를 쳤으니까 미국에도 그렇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점치는 이제 전문가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미국 안에서만 보면 저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중국 주식의 매도세 이게 지난주 또 월화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자, 이게 일단 주중에 반등은 했지만 사실 위험이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뱅크가 디리추싱에 투자한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버 지분을 매도했잖아요. 네네. 사실 이것도 결국 중국 주식의 매도세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몇 달 전이죠. 그 빌 황씨 펀드가 빌황. 이제 순식간에 이제 몰락을 했는데 거기에도 사실 그 중국의 그 성장주에 레버리지를 써갖고 많이 투자했다가 그 중국의 성장주가 폭락을 하면서 그 마진콜로 이제 그렇죠. 몰렸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마진콜이 꽤 많이 나왔다는 헤지펀드들이 많던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세계나 미국의 이제 그 금융 그 당국에서 그 헤지펀드들 또 그 빌 황씨 같은 그 조그만한 그 패밀리 그룹들에 대한 그 레버리지 그것을 많이 지금 강화를 시켜갖고 그 룰을 강화시켜갖고 레버리지를 상당히 다운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에서 우보 주식을 4,500만 주를 그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블락 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요새 그 홍콩 주식, 중국 주식 많이 하락했는데 소프트뱅크가 이 정도의 코너로 몰려갖고 우보 주식을 갑자기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소프트뱅크만큼 또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한 헤지펀드들은 거의 같은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보 주식이 이제 블락 트레이드로 이제 하면서 그날에만 4% 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미국 주식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급락하는 주식이 뭔가 있는가 이제 그걸 지금 밀착 감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빌 황씨 케이스에서도 사실 빌 황씨 그 케이스가 수면 위로 붉어지기 전에 이미 그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식이 갑자기 급락한 주식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 후에 이것은 빌 황씨 펀드의 그 딜레버리징 그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소프트뱅크의 그 우보 주식 판매 그 이후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것이다 해갖고 제가 이제 밀착 관심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이 정도 만일에 이게 마진콜에 당해서 이렇게 갑자기 우보 주식을 판매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빌 황씨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증시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중국 정부도 놀라가지고 목요일쯤에는 중국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달랬잖아요. 뭐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불러다가 중국의 이제 대표 불러다가 걱정하지 마라 이랬지만 월가에서 분석한 걸 봐서는 이것은 단순히 그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서 자꾸 벌어지는 이런 전염병과 비슷하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비구조적인 사태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결코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 많이 경계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펀드 있잖아요. 다 팔았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예. 중국 홍콩주는 거의 완전 청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캐시우드는 다시는 중국 주식 안 사겠다. 이제 그런 말할 정도인데 그 중국 이제 초기에 우리가 사실 몰라가 우왕좌왕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중국 정부의 이제 의지가 분명히 이제 조금 이제 드러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특히 그 IT 기업들 있잖아요. 네. IT 기업들은 중국 내에 그 지리적인 거나 뭐 경제 모든 그 국민 이런 데 대한 그 많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미국의 그 주식 상장 법에 의하면은 3년 안에 그 완벽하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제 그 상장 유지되고 그걸 거부하면은 상폐시키겠다는 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결국 중국의 그 거대한 IT 기업들의 상세 정보가 그 IT 기업들의 상세 정보 결국은 미국 중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상세 정보거든요. 네. 이것이 미국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막겠다는 그 의도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주식이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이거 싸다 사고 싶다 이제 이렇게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구별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IT 기업들은 매수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 굴비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분야에서 테슬라에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 중국 전기차가 세계 중심으로 이제 끌어올리겠다. 이제 그런 야심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그 제조업에 관련된 중국 주식들은 지금을 사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IT 기업은 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은 중국의 그 전기차들 있잖아요. 니오, 엑스펜. 상당히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좀 증시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좀 고수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니오 엑스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테슬라는 어제도 올랐고 목요일에는 크게 올랐잖아요. 네. 예, 테슬라가 목요일에 크게 오르고 금요일에 하락장에서도 약 2%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목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오후 12시쯤에 우리 앨런 머스크가 트윗으로 테슬라 AI 데이 8월 19일 이 트윗을 올린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었거든요. 작년 9월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한다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AI 데이
에서 그 테슬라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관련 이 자율주행, 결국은 자율주행일 텐데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요새 상당히 강하던데 그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테슬라가 며칠 전에 어닝 발표했잖아요. 네, 월요일에 그래서 했습니다. 네. 네, 어닝 발표했는데 사실 어닝 발표하고 주가는 1% 정도 상승했어요. 네. 상승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가 났죠. 네, 종가는 또 하락을 했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주식들의 이제 폭락,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그 IT 기업 그 옥죄기, 네. 여기에 테슬라 주식도 함께 휩쓸려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테슬라도 중국에 대한 그렇죠. 그 지리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결국 중국 정부가 자국의 그 IT 기업들을 옥죄게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테슬라까지 손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돼서 1% 상승하던 테슬라 주가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그 중국 정부 중국 주식들이 폭락이 멈추고 살짝 반등하면서 거기에도 테슬라 주가도 상승으로 화답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소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AI 예. 그 인공지능 그 대의 그런 걸 앞두고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그 테슬라의 그 메가팩 있잖아요. 예. 네,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애플에서 그 테슬라의 메가팩을 그 계약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실 최근 한 2달 동안 테슬라 주주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증시는 계속 오르는데 테슬라 계속 옆으로 겼으니까. 네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알아두시고 자 지난주 얘기 또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FOMC 결과는 사실 예상보다는 완화적이었어요. 특히 기자회견을 하는데 파월 의장이 열심히 우리 야 테이퍼링 이런 거 강하게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그 안심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델타 변이종에 대한 부담,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닐까요? 네. 그 연준폼 씨와 이제 그 직후에 그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 이를 보면은 상당히 양면성을 두고 이렇게 포석을 깔아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이런 핑계로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고용지표, 이런 걸로 볼 때는 우리가 테이퍼링으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 이제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장을 달래기 위한 그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폼씨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다. 요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폼씨 그 발표하면서 연준에서 눈에 띄는 정책 하나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월가의 빅뱅크들을 위해서 그 정확한 그 용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위기 관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레포를 2개 레포를 새로 설정을 했죠. 국내 은행을 위한 것과 해외 그 중앙은행을 위한 레포 2가지 레포를 뭐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개시했을 때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자금 경색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그 단체 그 기관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월가 애널리스트도 보면은 연준은 테이퍼링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을 시작했다. 이제 요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파울로 의장은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제 플레이다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양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그 국채 금리, 예. 국채 가격, 반대인 국채 가격, 이것이 거의 매일 1% 정도 올라갔다가 1% 내려왔다가 거의 널뛰기예요. 예. 지금 국채시장 그 투자자들은 안절부절하는 거죠. 이게 테이퍼링으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이제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이제 혼란이 이제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그 하단선 아래로 깨진 않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제 바운스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 그것이 달려 있지만은 그래도 연준은 그 타임 스케줄상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그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인 그 블라드, 예. 그 사람은 이제 금요일에도 나와갖고 지금 당장 테이퍼링 시작하고 내년 초에는 끝내야 된다. 그래야만 현재 그 고공을 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퍼시스턴스로 갈 때를 대비해서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라도 빨리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내년 초에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단 인프라 투자 양당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상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 절차 투표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 투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 부채 한도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네, 8월 9일부로 해서 상원이 여름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척슈머 그 상원 원외 총무는 8월 9일 전, 즉 다음 주 한 주죠. 예. 8월 9일 전에 반드시 이거 이제 브레이크드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죠? 그 초당파 의원들을 예.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거의 구도로는 합의를 받고, 그 구체적인 그 센텐스, 그것을 조정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도 지금 인프라 법안과 그 부채 한도, 뭐 인프라 법안은 뭐 통과됐다고 보는데, 사실 그 연결고리로 이제 붙들려 있는 게 부채 한도 증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7월 31일로 이제 끝났고 8월 초부터 이제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그 부채 국채 발행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금 운용에 이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도 증시에는 지금 아무런 지금 반응 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증시 투자자들은 인프라 법안과 부채 한도 증가, 이 맞교환 딜, 이것은 다음 주에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42분이 훌쩍 넘었는데, 다음 주는 또 지금 지난주 FOMC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게 고용지표에 대한 현저한 뭐라고 그러죠? 진보라고 하나?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뭐 안심해두자 이런 뉘앙스를 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늘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할 7월 고용지표 이 결과 내용이 증시의 중요한 또 흐름을 좌우할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 다음 주에 뭐 중요한 포인트나 우리 투자자분들께 해주실 당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시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난팜 페이롤 발표, 이 지표가 진짜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인데, 지난달에 60만 명 증가했었죠? 예. 제가 볼 때는 만일 80만 명 이상의 증가로 나타나면은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 네. 그래서 증시는 하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일에 50만 명 미만으로 나왔을 때 이것은 또 충격이죠. 경제 둔화 조짐이다. 네. 이렇게 봐서 증시는 또 하락.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난방 페이롤에서 예상치인 한 60만 명 정도에서 나오면은 증시가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크게 더 나오거나 크게 적게 나오면은 증시는
일시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난판 페롤 이틀 전에 ADP 고용 지표가 나오거든요. 예, 수요일에 그래서 나오죠. 네. 수요일에 ADP 지표를 보면은 그것이 금요일에 발표되는 난판 페롤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ADP 지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증시라는 게 뭐 항상 사실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워낙 고점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워낙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현재 증시에서 크게 더 올라갈 그런 호재는 지금 없고요. 네. 여기서 하락 조정할 그 소재거리는 많이 널려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거기 토요일 아침 일찍 또 이렇게 방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히 고생하셨습니다. 계세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데 지금 토마스 류 선생님과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 멤버십 게시판에 제가 매일 아침 뭐 저녁 새벽에 또 속보 형태로 시황 형태로 제가 분석해서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멤버십으로 돈 버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 증시, 한국 증시에서는 어느 종목, 어느 테마에 관심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 당연히 시간을 절약해 드려서 여러분의 수익률도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지난주 가장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을 보여줬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우리 멤버십에서는 이미 7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그 다음에 수익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일요일 나가는데 일요일에 빅테크 어닝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미처 점검하지 못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특집 방송으로 제가 준비해서 월요일 아침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핵심 내용은 또 글로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으로서 멤버십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수익률에 그 다음에 위험 관리에 더 큰 도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